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건영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 결과가 10월 6일에 있었잖아요. 사고가 네. 일어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 결과들인데 네. 그 수사 결과는 잘못된 업무 자세로 인한 개인적 일탈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일단 그 검찰 수사 발표는 예. 감사원의 감사 결과하고도 배치가 되죠. 왜냐하면 그 구조지휘부가 초기에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일단 감사 결과였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지휘부는 별 문제 없었다라는 식의 면책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그 정장, 가장 이제 사실 일선에 있는 그 해경 간부라고 하기에도 좀 상당히 급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그 1, 2, 3정의 정장만의 일탈로 그렇게 이제 결말을 맺었는데, 네. 사실은 1, 2, 3정의 정장이 왜 그러면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동안 해경이 이런 구조에 대해서 훈련을 제대로 했느냐? 네. 또는 그 구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줬느냐?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 되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필요했던 거죠.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네. 인상을 받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이게 이제 형사처벌하고 실제로 그 감사 수준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범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의 어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정장이 왜 그런 수준밖에 대응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를테면 어떤 대응 방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에 그런 해역에 그 1, 2, 3정이라고 하는 100톤급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이제 정도로 순찰을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 2, 3정이 실제로 그렇게밖에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어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 것은 아닌지. 들어가서 바로 이제 퇴선 조치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평상시의 훈련이나 또는 매뉴얼에 따른 어떤 전혀 그 구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실제로 이제 이 대형 사고 앞에서 그 해경 지휘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치하라고 초기에 보면 한 몇 시간 동안은 아무런 조치가 사실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선에 있는 그 작은 함정의 그 함장 정도만이 움직였다는 것이고 적어도 그 이상의 어떤 제대로 된 지휘를 하는, 즉 해경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될 해경 지휘부는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그 무려 한 3시간 이상 동안 제대로 된 지휘를 못했다고 하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직무유기나 또는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혔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지금 사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지금 문제를 한정을 지으면 네.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좀,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면 그리고 현재 그 매뉴얼이 그대로라면 또 언제든지 같은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선장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고 네. 또 정장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간 구조단들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매우 이제 사실은 선장 선원들이 보면 그 관리 감독이나 또는 훈련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그리고 그 실제로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열악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 그와 마찬가지로 네. 결국은 해경청장부터 해경의 그 함정의 정장까지 그러면 이것을 매우 일사불란하게 또는 매우 그 체계적으로 그런 지휘를 하고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이런 구조 과정을 전혀 지금 우린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해경이 매우 체계적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었거나 또는 여건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지휘부가 매우 부실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해경 더 나아가서 안행부까지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해경은 사실은 구조에 있어서는 일선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재난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안행부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중대본이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법적 컨트롤 타워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안행부나 중대본에서 그럼 해경에 대해서 또는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안행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매우 신속하게 지금 발견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안행부 장관이 무작정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시간 동안 컨트롤 타워가 그냥 내려와 버렸죠. 예. 그 배에 도착 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사실은 컨트롤 타워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것은 네. 순환구호법상의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즉 이 수습을 해야 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안행부 장관이긴 하지만 네. 안행부 장관을 지휘하는 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요? 바로 대통령이죠. 청와대죠. 네. 예, 그것은 정부조직법 11조에 나와 있는데 그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명문 그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안행부 장관이나 중대본부장을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 앉힌 사람이 그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서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데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또는 포괄적인 다른 방법의 지휘 방법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네. 청와대는 조사나 그 수사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제됐다는 네. 게 어떤 의미죠? 검찰은 청와대를 사실상 수사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감사원도 그 감사원에서 몇 명 직원을 보내서 감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청와대가 제시하는 서면에 불과할 뿐이고 네. 실제로 그건 국정감사 기간 보고할 때 네. 그 청와대가 제출한 그 자료가 2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두 장이요? 2페이지. 하나는 표제였고 한 표제가 한 장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가 답변하는 그대로 감사원은 수용해 버린 거라고 전 알고 있고 법적인 컨트롤 타워가 아닌 청와대나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적어도 이러한 국가적인 대참사, 국가적인 대사건을 대재앙이 났을 때는 사실은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네. 될 수 있죠. 만약에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사고 당일날 뭐 20몇 차례의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서면 보고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선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면들을 다 공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네.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서 사실상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었다라고 해서 의혹을 사실 해소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떳떳하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이런 문제점 지적들이 이어지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수사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다 뭐랄까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좀 드러났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국정조사 기간 보고는 끝나고 난 뒤에 예. 그때 이제 검토 보고서를 역시 민변 세월호 특위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89가지의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대한 의혹이 네. 무려 89개다. 예. 뭐 대표적인 거 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순서가 뭐 그 청와대, 국정원, 뭐 안행부, 해양수산부, 해경, 해군 뭐 등등으로 해서
당시에 주로 기관보고였기 때문에 네. 정부 기관들 중심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를 예를 들자면 네. 도대체 5시간 이제 5시 15분에 그 중대원을 방문할 때까지 예. 그때 박 대통령이 예. 그런 말을 하거든요.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왜 잘 발견이 안 되죠?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죠. 그렇다면 그 말이 나오게 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대해서 여전히 국정조사는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와서 우리가 그 대통령의 모든 그 동선 움직임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기는 잘 모른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국정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 먼저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어요. 개통도에 보면. 네. 근데 이것은 다른 큰 배들에도 없는 세월호의 매우 유일한 형태의 국정원 보고 체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보고 체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밝혀진 걸 보면 그 세월호 내에서 노트북이 발견됐을 때 네. 국정원의 지적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 정개축을 하는데 네. 그때 배에서 하여튼 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한 100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게 국정원의 지적 사항이죠. 네. 예를 들면 화장실의 한 풍구에 그 뭐 녹이 슬었다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국정원이 까지도 친절하게 실제 지적을. 이제 그 문건에 보면 네. 국정원의 지적 사항 100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뭐 자판기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국정원에 인력이 많은 건지 아니면 도대체 왜 이 배에만 특별히 국정원이 그렇게 그다음에 관여했는지. 실제로 그 작업을 했던 작업 수당에 대해서도 그 보고를 하라는 것까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적어도 그 배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아하. 거죠. 예. 국정원이 관리한 것 같은 정황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 이제 검찰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대형 선박이라 이런 경우는 국가 뭐 보호 장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보안 측면에서 점검을 했던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판기까지. 예, 보안 그 측면에서. 도색이 벗겨진 것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보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러게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특별법이 지금 처리는 됐잖아요. 아직 처리는 안 됐죠. 여야가 네. 3차의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합의안을 10월 말까지 이제 법률로 특별법을 만들겠다. 국회에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내일 이렇게 일정이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유가족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원래 이제 하시잖아요. 좀 그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유가족들이나 또는 350만 명 그 입법청을 했을 때 그때는 그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네.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해서 이 성역 없는 조사,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게 이제 주된 골자였죠. 예, 예.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뭐 사법체의 근간을 흔든다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사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 어떤 국가가 설치하는 공적 기구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경찰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구가 공적인 예를 들면 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하튼 뭐 그런 식의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야당이 뭐 그쪽 주장을 따라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조사권만 가지고 지금 특별법에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예.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특검을 추천을 하는 추천권을 예. 어떤 식으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냐에서 사실 계속 이제 의견이 갈려왔고 네. 그리고 3차 합의를 하기 전에 야당에서는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다가 유가족이 배제가 돼버렸죠. 합의한 맨 끝에 그런데 추후에 유가족들의 의견을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그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긴 있긴 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새누리당에서 네.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서 정말 철저한 어떤 진상규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5월 16일 날 유가족들을 면담을 했었죠. 청와대에서. 네. 그때 약속을 했었잖아요. 약속을 했죠. 네.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나 유가족 참여를 계속 배제하고 있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한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금 세팅에서 지금 네. 상황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 그 검사 추천하는 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 예, 특별검사에 대해서 네. 누가 추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할 때 좀 네. 신경을 써야 되는 걸까요? 현재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여전히 네. 그 과연 이 진상조사 기구와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나 기소의 기구가 분리됐을 때 네. 이게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러나 지금 어쨌든 상황이. 예. 계속적으로 그 특별법만 가지고 세월아 내월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민변 세월호 특위 이름으로 그 매우 좀 고민하다가 네. 가능한 안을 하나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안인지. 그게 현재 상황에서. 예.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신이 진상조사를 일정 부분 진행을 하면서 예. 그 수사나 이제 수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수사의 범위가 대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게 되죠. 네. 조사라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러한 윤곽을 가지고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네. 이게 유기적인 조사와 수사의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담보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이제 기관에서 추천하는 매우 이제 이 다양한 인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것이 이 국가기구로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매우 독립적인 기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와 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는 예.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네. 자신들의 조사에 매우 연관성이 있도록 하는 사람을 검사로. 특검으로 추천하면 네. 훨씬 더 독립성도 갖추게 되고 또 조사와 수사의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아직도 노란 리본을 달고 계십니다. 아직 잊혀지지 않고 해결된 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금 더 활동적인 그리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권영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